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뀐 신부 알고 보니 복덩이입니다. 바뀐 신부 알고 보니 복덩이. 신부자는 근동에 소문난 만석군 부자였다. 마을에 들어서려면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였다. 신부자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위로 3딸을 낳고는 마침내 귀한 아들을 낳았다. 막둥이 아들이 12살이 될 무렵 신부자는 어린 아들을 이웃마을 이진사의 외동딸과 혼인을 시켰다. 신랑이 아직 어리구먼? 사내 구실이나 제대로 할런가 몰라? 혼례식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들렸지만 무사히 혼례를 치르고 마침내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었다. 그런데 꽃가마를 타고 신부자 집에 도착한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자 신부자와 식솔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신부가 왜 이리 자그마한 거냐? 18살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신부를 본 신랑이 소리를 쳤다. 내 색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여자예요. 그러더니 목 놓아 울어대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오던 길로 돌아가 보자. 장이 열려 한창 사람들로 북새통인 한 주막에 혼인 행렬이 머물고 있었다. 일행과 교자를 맨 가마꾼들이 유기를 하려고 멈춘 것이다. 그런데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집안인 듯 가마의 장식이나 행렬의 규모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조금 있자니 따르는 일행이 많고 화려한 꽃장식을 한 혼인 행렬이 주막에 들어섰다. 짐꾼과 몸종까지 따라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막에 들이닥치자 모두 그 행렬에 눈길을 보냈다. 어느 때 군사지? 덕천고을 신부자 댁이라네? 하필이면 같은 날에 혼인 행렬이 겹쳐 가마 2채가 주막 앞마당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유기를 하고 나니 밖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신부는 식혀놓은 국밥을 한술 뜨고는 재빨리 가마에 올라탔다. 밖은 어둠이 더 짙게 들이오고 있었다. 신부들은 그렇게 가마에 올라 밖을 내다보지도 못한 채 신행길에 오른 것이다. 주막에서 길이 갈린 혼인 행렬은 그렇게 각각 나뉘어 길을 떠났다. 신부의 모습을 자세히 보던 하인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부가 바뀐 것 같습니다요. 신행에 동행했던 하인이 소리쳤다. 신부가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오던 길에 장터 주막에서. 하인은 혼잡한 장터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신부자에게 자세히 고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서둘러 가서 신부를 당장 바꿔 오너라. 어서! 신부자가 불호령을 내리자 하인들은 급히 바뀐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주막으로 달려갔다. 한편 바뀐 가마를 타고 간 이진사의 외동딸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가마를 내렸다. 여기가 어디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이진사의 외동딸 앞에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듬직하게 생긴 사내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오너라, 고생 많았소. 당신처럼 고운 여자를 내 아내로 맞다니 마치 꿈만 같소. 그는 평생 글 공부만 하고 살아온 26살 노총각이었다.
노모의 성화에 못 이겨 가난한 집 딸을 신부로 들이기로 했지만 신부집이 워낙 가난한 탓에 초례를 치르지 못하고 곧장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신부 얼굴을 보는 게 처음이었다. 그런데 신부 눈에도 그 사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 12살 먹은 철부지 신랑하고 사느니 이 사람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가난하긴 하지만 친정이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 없어. 이진사의 외동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랑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들어가시지요. 신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신랑을 따라 들어갔다. 신방은 초라하지만 아늑하고 정갈하게 꾸며 있었다. 그리고 막 설레는 하룻밤을 보내려 할 무렵이었다. 여기가 박선비 집이요? 신부가 바뀌었어. 살인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박선비가 부랴부랴 옷을 여미고 나가보니 사내들이 가마를 끌고 와 있었다. 신부가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주막에 머무는 동안에 가마를 바꿔 탄 모양이요. 그러더니 방 안을 향해 소리쳤다. 아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하지만 안에선 아무 기척이 없었다. 모셔가지 못하면 저희 목이 달아납니다요. 그렇게 수차례 간청을 하자 마침내 방문이 열리더니 이진사의 외동딸이 나왔다. 그리고 손에 든 종이 쪽지를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걸 신부자 댁에 전해드리면 아무 탈 없을 것이요.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 수 없이 일행은 다시 가마를 돌려 신부자 집으로 돌아갔다. 신부가 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대로 돌아왔단 말이냐? 신부자는 하인이 건넨 쪽지를 읽어보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엔 이것도 다 정해진 운명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나? 일단 밤이 깊었으니 바뀐 신부는 하룻밤 재워서 내일 일찍 돌려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하고 신부자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 신부자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러는 것이었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려고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바뀐 신부는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장차 집안을 크게 일으킬 복덩이니라. 잠에서 깨어난 신부자의 머릿속에 꿈에서 나타난 노인의 말이 맴돌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과 부인도 그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게 아닌가.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바뀐 신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한편 외동딸이 신부자 집이 아닌 가난뱅이 박선비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진사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이제 어쩐단 말이냐? 이진사가 펄펄 뛰며 역정을 냈지만 모든 건 이미 물 건너간 뒤였다. 할 수 없이 모든 걸 체념한 이진사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박선비가 과거에 급제하도록 열심히 밀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박선비는 처가의 도움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글 공부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신부자 집은 영특하고 야무진 며느리 덕분에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 대대로 큰 부자로 살게 되었다. 2명의 남편과 1명의 아내. 쇠대 같은 하얀 조각구름이 바람에 밀려 넓고 푸른 하늘을 흘러갔다. 그 마을은 바다를 향해 비스듬하게 경사진 계곡에 자리 잡았고 포근한 햇살을 듬뿍 받고 있었다. 석구의 집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초가지붕에 잡초가 무성한 어부의 집이다. 아내는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 집 앞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커다란 갈색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다. 14살 난 딸은 여러 차례 기운 옷을 다시 기우고 있었으며 2~3살 된 아이 둘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설프게 흙을 모아서 흙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 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아침부터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한 남자가 집 근처를 서성거렸기 때문이다. 그는 행색이 초라한 남자였다. 딸은 아침 일찍 아버지를 배웅하러 산창가에 갔다가 남자를 처음 보았다. 그 남자는 집이 정면으로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올 때도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 넘도록 꼼짝 않고 있다가 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걸음을 옮기며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무겁고 지친 걸음으로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앉았다. 마치 집안 동정을 살피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딸은 겁이 났다. 특히 어머니는 본래부터 겁이 많았다. 어두워져야 남편 석구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겁에 질려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아내는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었다. 아내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남편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함께 갔던 일행 중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10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어렵게 딸아이를 낳아 길렀다. 강인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에게 관심을 둔 그 마을의 어부 석구가 청혼을 했다. 석구는 아이 하나를 둔 호랍이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해서 3년 동안 2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문 앞에 앉아있던 딸이 다시 말했다.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며칠 동안 우리 집을 살피고 있는 걸 보니. 하지만 아내는 그 사람이 이곳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말뚝처럼 우두커니 앉아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내는 화가 나서 두려움도 있고 대담하게 삽을 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바람 좀 쐬고 있어. 뭐가 잘못됐나요?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정오쯤 되자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남편 석구가 돌아왔다. 그는 얘기를 듣고 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사기꾼 아니면 떠돌이겠지. 날이 밝았다. 풍랑이 심해서 석구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 금을 깁는 아내를 거들어 주었다. 그때 밖에 있던 딸이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아내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여보, 가서 한마디 해줘요. 그렇게 남의 집을 쳐다보지 말라고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남편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 그 남자를 향해 서서히 걸어갔다. 아내와 딸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석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왔다. 놀란 아내가 뒤로 물러섰다.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해주게.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양이야. 2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자리에 앉더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 남자의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초라해 보였으며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았다. 석구가 물었다. 이름이 뭐요? 이영득이요.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온몸이 전율에 휩싸였다. 그리고 남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듯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더니 두 팔을 늘어뜨리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남자와 마주 서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자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 얽힌 듯이 움직일 줄 몰랐다. 아, 당신이군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렇소, 나요. 남자가 무뚝뚝한 어투로 천천히 말했다. 그럼 당신이 바로 이영득이요? 석구는 너무 놀라 중얼거렸다. 그렇소.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석구가 물었다. 그래, 어디서 온 거요? 일본 해안에서 오는 길이요. 배가 암초에 걸려 가라앉았소. 살아남은 사람은 나까지 3사람뿐이었소. 우린 그곳에서 12년 동안이나 지냈소. 다행히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기에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온 거요. 아내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석구가 물었다. 당신이 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인가요? 그렇소.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서로 쳐다만 볼 뿐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파란 앞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지막이 흐느껴 울고 있었다. 딸은 가까이 와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선 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이 컸구나. 영득은 딸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딸은 어리둥절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는군. 이제 가봐야겠어. 영득이 말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갈 곳은 있소? 석구가 영득에게 물었다. 옆마을에 홀로 사는 누님이 있소. 당분간 그곳에서 지낼 거요. 영득은 여자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뒤돌아서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는 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석구는 아내와 딸을 꼭 껴안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영득은 몸도 건강해지고 다시 고기 잡는 일도 시작했다. 여전히 누님과 살면서 가끔 딸과 만났다. 그 후 영득은 누님의 소개로 이웃집 과수댁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했다. 행복을 주는 여자와 그녀가 찾는 신랑감. 옛날 어느 곳에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거기에는 예쁘고 부지런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자자하고 총각들은 아가씨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가씨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꿈을 꾸었다. 이 아이는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아이란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지. 야광주의 빛으로 금바늘에 금실을 꿰어 수놓은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단다. 이 아이는 행복의 꽃을 수놓을 야광주와 금바늘, 금실 4돈을 가져오는 총각과 결혼시키도록 하거라. 어머니와 아가씨는 그 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가씨는 야광주와 금바늘, 금실 4돈을 가지고 오는 총각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아가씨가 사는 마을 아래쪽에 연상이라는 정직하고 성실한 총각이 살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가씨의 소문을 듣고 틈만 나면 뒷산에 올라가 아가씨의 모습을 보려고 마을 쪽을 내려다보곤 했다. 다음에 아가씨의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신랑감을 고르기로 했다. 드디어 신랑감을 고르는 날이 오자 아가씨 집 앞에 총각들이 줄지어 모여들었다. 전 보물도 재산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오직 야광주와 금반을 금실 뿐입니다. 그걸 가져다 주실 분에게 시집 가겠어요. 정말 아가씨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본 총각들의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랑의 조건에 해당하는 야광주, 금반을, 금실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총각들은 풀이 죽어서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물건은 동해에 사는 신선만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도중에서 쓰러지거나 무서워서 포기하고 도망쳐 왔기 때문이다. 모두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그건 연상이었다. 연상은 수줍게 말했다. 아가씨, 전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다정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어머, 절 무척 생각해 주시는군요. 그렇다면 동해에 신선이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어요. 다음 날이 되자 연상은 해가 뜨는 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며칠 후 어떤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다. 그때 오두막 한 채가 보여 문을 두드리니 노파가 나왔다. 동해에 신선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 노파는 흔쾌히 방을 내주었다. 그렇게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노파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노파는 칭찬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신선을 만나거든 우리 아들이 다 컸는데도 왜 말을 못하느냐고 물어봐 주지 않겠소? 연상은 꼭 알아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멀고 험한 길을 떠났다. 또 며칠이 지나고 뽕나무 밭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더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을 뚫고 뽕나무 밭 옆에 있는 오두막으로 비를 피해 갔다. 날도 저물어 가고 있어서 오두막 문을 두드리니 노인이 나왔다. 동해의 신선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연상을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저녁밥을 푸짐하게 차려주었다. 연상이 그동안의 얘기를 다 들려주자 노인 역시 그를 칭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 하나 있네. 만약 신선을 만나면 우리 집에 10년이나 된 누에가 2마리 있는데 왜 씨를 뽑지 않는지 물어봐 주지 않겠나? 네, 틀림없이 물어봐 드리겠어요. 연상은 다음 날이 밝자 더 빨리 동해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연상이 망설이고 있는데 노란색의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다가와 점잖게 말했다. 여보세요?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아, 잉어로구나. 난 동해에 신선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란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요. 도와드리고 말고요. 그 대신 신선을 만나면 제가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용이 되지 못하느냐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연상이 꼭 물어봐 주겠다고 말하자 잉어는 그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다. 이후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연상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동해에 도착했다. 그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동해의 신선님, 신선님을 만나려고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 위에 허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속에서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손에 든 신선이 나타났다. 어려운 길을 용케도 잘 찾아왔구나. 그동안 수고 많았다. 신선은 연상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연상은 신선에게 절을 하고는 먼저 노파와 노인 그리고 잉어가 부탁한 걸 하나씩 물어보았다. 그러자 신선은 그 물음에 친절히 대답해 주었다. 연상은 이번에는 자기 소원을 말했다. 신선은 웃으며 알겠네. 자네 소원도 들어주지. 그 3가지 물건은 내가 마련해 주겠네.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연상은 그 3가지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이지? 신선께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연상은 마음이 울적했지만 남에게 부탁받은 일은 다 해결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온 게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돌아오는 길에 큰 강에 닿자 잉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서 물었다. 신선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신선께서는 내 입안에 있는 붉은 구슬을 토해내면 몸이 가벼워져서 용문을 뛰어넘어 용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단다. 연상이 말하자 잉어는 머리를 끄덕이며 몸을 뒤적이더니 강물을 하늘 높이 뿜어냈다. 그러자 입에서 붉은 구슬이 튀어나와 강가에 떨어졌다. 잉어가 말했다. 따로 선물할 게 없으니 이 붉은 구슬을 선물로 가져가십시오. 연상은 잉어가 주는 붉은 구슬을 챙겼다. 뽕나무 밭이 있는 마을에 오자 그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복의 젊은이, 신선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네, 신선께서는 누에 2마리를 한 곳에 기르니까 게을러져서 실 뽑는 일을 잊어버린다고 1마리씩 멀리 떼어놓으면 실을 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래. 그렇다면 이 누에를 자네에게 1마리 주겠네. 연상은 노인이 주는 누에를 받아 잘 챙겼다. 여러 날을 걸어서 일전에 오두막에까지 오자 그 노파가 나오더니 물었다. 여복의 젊은이, 신선께서 뭐라고 하셨소? 네, 신선께서는 아들의 목에 바늘이 하나 걸려 있으니 그걸 뽑아주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급히 아들을 불러 입을 벌리게 했다. 과연 목 안에 바늘이 박혀 있었는데 노파가 그것을 뽑아내자 아들이 즉시 말을 하게 되었다. 노파는 매우 기뻐하며 그 바늘을 기념으로 주었다. 연상은 받은 선물을 잘 챙겨서 길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상은 선물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오는 걸 보았다. 급히 풀어보니 붉은 구슬과 바늘이 광채를 띠고 있었고 누에는 금실을 토해내고 있었다. 틀림없이 야광주와 금바늘, 금실이었다. 연상은 매우 기뻐하며 아가씨를 빨리 만나고 싶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걸었다. 하늘의 달이 여러 번 찼다가는 기울고 기울었다가는 다시 찼을 때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다. 집에 와서 보따리를 풀어보니 누에가 어느새 금실을 다 토해내고 있었다. 금실을 달아보니 정확하게 4돈이었다. 연상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한 걸음에 아가씨가 있는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까지 오자 저만치 아름다운 아가씨가 달려오고 있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2사람은 다시 만난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연상은 3가지 보물을 내보였다. 그러자 아가씨는 기쁨으로 발갛게 볼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2사람은 결혼을 했다. 그리고는 신부는 야광주의 빛으로 금바늘에 금실을 꿰어 술을 놓았다.
꽃이 다 완성되자 산꼭대기에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한 송이 피어났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사람들은 감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꽃은 밤에는 주변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고개를 넘는 남장 여인의 정체. 장자골 마을에 새색시가 들어왔다. 심서방이라는 사람의 후처였는데 25가량의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몇 해 전 상처를 한 심서방이 한양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색시를 얻은 것이다. 심서방은 복도 많아. 어쩌면 저런 미인을 데려왔을까? 글쎄 말이여, 대단하구먼. 동네에선 심서방의 후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심서방의 후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질투 때문이었다. 사내들은 자기는 못난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데 심서방이 예쁜 후처를 얻은 게 배가 아팠고, 아낙네들은 서방이 남의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것에 심사가 뒤틀렸다. 심서방에게는 전초와의 사이에 이현이라는 4살배기 딸이 있었다. 후처 양평댁은 그 이현이를 친딸처럼 길렀고 그 마음을 아는지 어린 딸도 친어미처럼 따랐다. 양평댁이 빨래터에 나타나면 여자들은 은근히 경쟁심이라도 발동하는 듯이 옷맵시를 매만졌고 정자 밑에 앉아있던 사내들의 눈길도 양평댁에게 향하곤 했다. 그 마을엔 육손이라는 노총각이 있었다. 본명이 따로 있었지만 다들 그냥 육손이라고 불렀다. 그건 왼쪽 손가락이 6개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놀리는 말처럼 들렸으나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게 되었다. 육손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하며 혼자 사는 사내였는데 과부나 바람기 있는 여자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행실이 좋지 않고 가는 곳마다 추태를 부리는 그런 사내였다. 언젠가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어. 육손은 양평댁을 한번 본 뒤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양평댁은 빨래를 하러 나왔다. 날씨가 좋지 않아 평소 같으면 나오지 않을 텐데 심서방이 며칠 후 한양에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깨끗한 옷이라도 입혀보내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양평댁은 주섬주섬 빨랫감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길 모퉁이를 도는 찰나 누군가 허리를 감아주더니 텅 빈 물방앗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소나기가 사정없이 퍼붓는지라 주변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를 질렀지만 허공에 메아리만 칠 뿐이었다. 이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빗물에 젖은 여인의 몸매는 더욱 육손을 자극했고 우악스러운 사내의 힘 앞에 여인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일을 마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희죽거리며 유유히 떠나는 육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양평댁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아채버리고 싶었지만 양평댁에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었다. 그렇다고 남편과 어린 딸 이연희를 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양평댁은 정신을 가다듬고 간신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후 심서방은 한양으로 떠났다. 다녀오겠소.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양평댁은 동구박까지 남편을 배웅했다. 속이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날의 일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빨래터 사건 이후로 그녀는 문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작정이었다. 아주머니 계시오? 큰일 났소. 어느 날 이웃마을 사내가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신지요? 나무를 하러 간 돌쇠가 망째 고개 밑에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봤더니 심서방인 것 같소. 양평댁은 정신없이 사내를 따라 나섰다. 심서방이 틀림없었다. 짐승에 쫓기다가 발을 헛디딘 모양이오. 마을 사내들이 심서방 주위에 빙 둘러 있었다. 양평댁은 목 놓아 울었다. 모든 게 부덕한 자기 탓인 것 같았다. 그런데 숨진 남편이 찢어진 천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니 분명 남편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양평댁은 그걸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양평댁은 4살배기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남편이 없자 서슴없이 찾아오는 육손이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겠소? 그리고는 마루 위에 걸터앉아 양평댁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양평댁의 눈에 육손이의 윗도리에 찢어진 흔적이 눈에 띄었다. 양평댁은 가슴이 벌렁거렸고 온몸이 벌벌 떨렸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태도를 바꾸어 친절하게 말했다. 옷이 찢어졌네요? 이리 주세요. 기워드릴게. 며칠 전 산에 갔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그런 것이오. 양평댁은 육손의 윗도리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 손에 있던 천조각과 비교해 보았다. 같은 거야. 저 인간이 남편을 해친 거야. 양평댁은 손이 떨려 바늘에 여러 번 찔리면서 간신히 옷을 기워주었다. 그날 밤 양평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을 해친 자를 근처에 두고 살다니 사지가 떨렸다. 관가를 찾아가 찢어진 천조각을 내밀고 육손이 남편을 해쳤다고 탄원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만약에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자가 모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게 뻔했다. 마침내 그녀는 딸아이를 데리고 육손이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양평댁은 모든 걸 정리해서 딸아이를 데리고 장자골을 떠났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장자골도 흐르는 세월을 비껴갈 수 없었는지 사람들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아이들이 어느새 장성에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저녁 무렵 망자고개를 넘어오는 젊은 사내가 있었다. 앳되고 가냘프게 보이는 사내는 어디로 가는 길인지 부지런히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던 나이든 사내가 뒤따라가더니 불러세웠다. 이보시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디를 가려는 거요?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서둘러 가야겠소. 나이든 사내가 보아하니 젊은이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 어색했다. 여자가 틀림없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장을 한 거야. 나이든 남자는 흑심을 품었다. 나도 한양으로 가는 참인데 마침 잘 되었어. 보아하니 조행길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할 거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날 따라오시오. 길을 잘못 들면 산적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나이든 사내는 손님이 뜸한 주막으로
젊은이를 데려갔다. 자,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 떠나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주모가 차려내온 저녁상을 받고 빈속을 채웠다. 나이든 사내는 막걸리를 연거푸 들이키고는 얼굴이 벌개졌다. 젊은이는 사내의 손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들어가 잡시다. 따라오슈. 주막에 딸린 방으로 들어가니 둘뿐이었다. 젊은이는 보찜을 베고 누웠다. 나이든 사내는 옆에 눕더니 코를 골며 잠이 든 모양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젊은이도 잠이 들었는지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잠든 줄 알았던 나이든 사내가 슬며시 젊은이의 몸을 짓누르는 게 아닌가. 그때였다. 어디서 수작이야? 잠든 줄로 알았던 젊은이가 몸을 일으키더니 사내에게 비수를 겨누었다. 살고 싶으면 바른 대로 말해라. 20년 전 망자고개에서 심서방을 떨어뜨린 게 바로 당신이지? 무슨 소리냐? 넌 누군데 남자로 변장하고 다니는 거냐? 난 원수를 갚으려고 20여 년을 참았다. 내가 20여 년 전에 죽인 심서방의 딸이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다. 남장 여인은 찢어진 천조각을 사내 앞에 내밀었다. 증거를 내밀자 육소는 그동안 숨겨왔던 범행을 털어놓고야 말았다. 자, 실토를 했으니 데려가시죠. 그러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어와 육손을 결박해서 끌고 갔다. 남장 여인은 바로 심서방의 딸 이연이었다. 양평댁을 따라 고향을 떠나 살아온 이연이 20살이 되었을 때 양평댁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버지 심서방을 해친 범인이 육손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이연이에게 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온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육손에게 추행을 당한 일, 육손이 때문에 이 마을로 이사까지 온 사실을 들려주고 심서방 손에 들려있던 천조각을 이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금까지 한시도 그자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아버지를 해치고 나를 겁탈한 그자를 꼭 찾아내거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겠어요.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꼭 원수를 갚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그때부터 이연은 여자의 몸으로 무예를 익히고 몇 해 뒤엔 마침내 포도청 다무관에서 일하며 범죄자들을 잡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연은 남장을 하고 육손을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평소 여색을 밝히던 육손의 행실을 간파해서 함정으로 끌어들인 것도 이연의 결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어요.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육손의 뒷모습을 보며 이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남자는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 5월 중순 봄날이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친 뒤 따스하게 햇살이 비치는 뒷산 숲속에 순심이가 앉아 있었다. 홍조를 머금은 채 그녀는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김살 없이 온화한 얼굴엔 순박함이 묻어 있었고 한쪽 손엔 들꽃다발이 한아름 안겨 있었다. 가끔 일어서서 주위를 살피는 것으로 보아 아마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다가 한숨 짓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꽃을 만지작거렸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여자는 초조한 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자 안절부절 못했다. 둔탁한 발소리가 멈추더니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 기다렸나? 순심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상만씨? 상만은 팔짱을 끼고는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깜빡했지. 게다가 아침부터 비가 와서.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일이 많이 밀려서 잘못하면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내일 진사님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기도 했어. 내일이라고? 순심은 놀라서 상만을 바라보았다. 올라가서 자리가 잡히면 연락할게.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결혼하고 여기서 살면 되잖아. 순심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자 상만은 불쾌한 듯이 말을 이었다. 이러지 마. 한양에 갈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 자리 잡히면 데려갈 테니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한양에 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을 텐데 당신이 날 잊을까봐 무서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도대체 뭐가 무섭단 말이야? 그건 뭐지? 꽃인가? 응, 당신 주려고 가져왔어. 상만은 꽃을 받아들고는 대충 냄새를 맡은 다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만한 태도로 하늘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꽃다발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순심은 물끄러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심의 슬픈 눈빛에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신처럼 숭배하고 따르겠다는 순정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상만은 순심의 숭고한 눈길을 외면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순심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락지였다. 내일 떠나야 해서 돌아가 봐야겠어. 상만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순심은 물끄러미 상만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는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추운 한기가 파고드는 겨울 어느 날, 그 남자가 누군가와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아닐 거야. 헛소문이겠지. 순심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도 남자는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순심은 서러움이 북받쳐 뒷산에 올라가 풀밭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마침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울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다. 지인구는 올해 봄에 결혼한 새신랑이다. 100년 가약을 맺는 날 아직 총각인 친구들이 예쁜 신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지인구는 재산도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한 장사꾼이었다. 순심을 만난 건 장터에서였다. 이거 얼마죠? 물건을 사러 온 여인과의 만남. 그게 순심과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순심은 단골 손님이 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성실하고 정직한 진구는 5일장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시작해 마침내 장터에 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순심은 진구를 만난 후 변심한 그 남자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진구에게 마음을 다했다. 순심도 가게에 나와 금전 관리를 하며 진구를 도왔다. 가게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번창해 갔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유독 순심의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다.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는 그 남자는
아내인 듯한 여자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다 돈이 없는지 구경만 하고 나가는 그 남자와 순심은 눈이 딱 마주쳤다. 그 순간 남자는 얼어붙은 듯이 있다가 멋쩍은 듯 쓴웃음을 짓더니 나가버렸다. 나중에 순심이 들은 얘기로는 상만이 결혼하고 노름에 빠져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다. 배신한 그 남자의 불행이 순심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순심은 그날 이후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순심의 가게는 더 승승장구했으며 아들, 딸 낳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 웃음이 사라진 나라. 머나먼 동쪽 어딘가에 마음씨 좋은 황제가 통치하는 광대한 왕국이 있었다. 국토는 부유하고 비옥했다.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백성 대부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단지 황제만이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의 성 테라스에 나가서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봐도 웃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 작은 분수 안의 크리스털 웅덩이에서 금붕어가 자신을 바라보아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황제는 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왕비는 시녀들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자 심하게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충직한 시종들은 사랑하는 왕비를 다시 살려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사랑스러운 왕비는 세상을 떠났다. 황제는 절망해서 옷과 수염을 뜯으며 절규했다. 그는 왕실 시종들을 시켜 장례식을 치르고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무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나란 일과 여러 중요한 문제 때문에 황제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황제는 언제나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으므로 불쌍한 백성의 요구를 전과 다름없이 배려와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았고 심지어 어린 아들조차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황제의 우울증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그래서 모두 그런 황제의 우울증이 언젠가 그를 비극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회의를 열어 어떻게 하면 황제의 무감각한 감정을 살아나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그 결과 수상이 제의한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즉 황제를 재혼시키자는 것이었다. 어느 날 수상이 황제에게 말했다. 황제 폐하, 이 늙고 충직한 신하가 감히 멋대로 말씀드림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황제 폐하께서도 슬픔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폐하의 끊임없는 슬픔은 모든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웃음은 이제 폐하의 왕국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무역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슬픔을 털고 일어나는 것이 폐하의 아주 중대한 의무지요. 그래서 백성 모두의 이름을 걸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폐하의 슬픔을 없애주고 기운을 북돋아줄 아름다운 분과 다시 결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 황제는 그 제안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충신의 간절한 요구에 죽은 왕비와 같이 아름답고 고결한 여인을 찾아 재혼하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수상은 사절들을 멀고 가까운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황제의 아내로 손색이 없을 만한 여자를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그러다 마침내
상당히 먼 나라를 돌고 있던 사절 중 한 명이 미모와 재산 그리고 교양을 두루 갖춘 여인을 찾게 되었다. 그녀는 젊은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미망인이었다. 그리고 황제의 아내로 또 황제의 어린 아들의 새엄마가 되기에 모든 면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조건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는 절대로 두고 떠날 수가 없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그 사절은 황제에게 여자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완벽한 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그리고 지혜와 다정함에 관하여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그래서 결국 황제는 공식적으로 그 여자에게 청혼하기로 했다. 황제는 수천 명의 심부름꾼을 보내어 값비싼 선물들을 전달했고 왕국에서 가장 준수하고 용감한 귀족들로 구성된 300명의 의장들을 보내어 여자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수행원을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성대한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도시는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왕비를 맞기 위한 모든 축제 준비가 진행되었다. 황제는 수상을 성문에 배치하고 자신은 성으로 들어가는 호화로운 입구의 계단에서 여인을 맞이했다. 여인은 사절이 묘사한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위엄이 있었으며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황제는 그녀에게 매혹되었다. 황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연회장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말솜씨는 미모보다도 황제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으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유창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사흘 동안 축제가 계속되었고 축제가 끝나자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왕실 생활도 이제 예전과 같은 일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갔다. 여자는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황제와 왕실, 왕국 전체에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왕비는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명령에 잘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새 왕비가 왕위를 자신의 친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으며 법적 상속자인 황제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법적 상속자는 이제 젊고 잘생긴 왕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모든 왕실 사람들과 백성들은 그러한 왕자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정의로움과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느꼈다. 새 왕비와 그녀의 아들은 그러한 왕자에게 심한 질투를 느꼈다. 그래서 둘은 황제 모르게 왕자를 해칠 음모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왕자는 항상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주위에 항상 충직하고 헌신적인 호위대가 지키고 있었다. 황제는 늙었고 더는 국가를 돌보고 책임질 기력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불러 자신은 이미 퇴위할 결심을 했고 자신의 상속인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는 새어머니와 같은 아름답고 착한 공주와 결혼해서 지혜롭게 왕국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결정은 새 왕비의 계획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젊은 왕자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는 그를 제거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왕비와 그녀의 아들은 이에 대처할 최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상의했다.
왕자는 이미 신부감을 구해놓은 상태였다. 아버지의 왕실 사람으로 왕자가 그동안 사랑해온 아주 사랑스러운 여성이었다. 황제는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해 주었고 이제 사흘 후면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었다.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에 황제는 공식적으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아내와 의붓아들과 함께 퇴위하여 평민 생활로 돌아가야 했다. 이 과정은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 왕비와 의붓아들은 왕자를 해치기로 하고 바로 그날 밤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성 밖으로 나가 유명한 마법사의 자문을 구했다. 그 마법사는 머나먼 동부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왕비의 일행 중 한 사람이었다. 마법사는 자신의 동굴에서 신기하게 생긴 술잔에 마법 음료를 끓이고 있었다. 그는 머리 위에 기다랗고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수염이 길어서 앉아있는 주변의 땅에 쓸릴 정도였다. 왕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왜 이곳에 찾아왔는지도 말입니다. 당신은 젊은 왕자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마법으로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해줄 수는 있지요. 날 도와줘야만 해요. 만약 마법으로 그를 해칠 수 없다면 내 명령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내 날카로운 단도면 되지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도와드리죠. 당신은 항상 저에게 잘 대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전 그 젊은 왕자가 마법사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가 황제가 된다면 마법사들을 추방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해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지만 여기 이 마법약을 드리겠습니다. 왕자의 문지방에 이 약을 한 방울 떨어뜨려 두십시오. 그러면 왕자는 약을 밟는 순간 검은 고양이로 변하게 될 겁니다. 고양이라면 쉽게 제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조승달이 뜨는 밤이면 마법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6시간 동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고양이가 죽은 후 아무도 누가 왕자를 해쳤는지 알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늙은 마법사는 기다란 마법 지팡이를 쥐고 검은 액체를 부어넣은 병 주위에 마법 원을 그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왕비와 의붓아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법사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마법약과 함께 개구리 다리, 얼룩무늬 뱀의 가죽, 상어 이빨, 그리고 유니콘의 뿔과 같은 희귀한 재료들을 혼합했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마법사는 병을 집어들고 왕비에게 건넸다. 왕비는 마법약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갔다. 왕비가 성에 돌아왔을 때는 아직 밤이었다. 성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왕비는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 왕자의 방문으로 몰래 잠입했다. 방문 앞 계단에는 2명의 호위병들이 아무도 왕자의 방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호위병들은 잠에 빠져 있었다. 왕비는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병 안에 들어있던 액체를 왕자의 문지방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침실로 되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성 안의 사람들은 심한 불안과 동요에 휩싸이게 되었다. 왕자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왕자의 2 호위병은 왕자의 문지방을 넘어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은 분명히 왕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왕자가 검은 고양이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런 뒤 왕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으며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왕국 전체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젊은 상속자인 왕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의 아름다운 젊은 신부와 황제는 슬픔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 어떠한 말로도 이들을 위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왕실은 첫 번째 왕비의 사망 이후의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황제에게 있어 이제 유일한 즐거움은 왕자가 사라지고 난 후에 나타나게 된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앙고라 고양이에게 애정을 쏟는 일뿐이었다. 그 고양이는 황제의 무릎에 몇 시간이고 앉아 거의 책망하는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면 황제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또한 고양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잃어버린 아들이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왕비는 아직 안심할 수가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며 초승달이 뜨는 날이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다. 하지만 고양이를 제거하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황제가 잠시라도 그 고양이를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거의 온종일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밤이면 침대 위 그의 발치에서 같이 잠을 잤다. 어느 날 모든 일이 왕비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듯했다. 그날 밤은 몹시도 덥고 어두운 날이었다. 그동안 왕자가 사라진 이후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황제는 잠이 깊이 들었다. 왕비는 성안이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제의 침대로 조용히 다가갔다. 고양이의 머리 위에 덮인 두꺼운 이불을 걷었다. 고양이는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어 있었다. 불쌍한 고양이는 발버둥을 쳤다. 자신을 잡은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악한 왕비는 고양이를 짚고 테라스가 내다보이는 창문가로 서둘러 다가가 고양이의 발을 잡은 채 창문 밖의 강가 쪽으로 최대한 힘껏 내던져 버렸다. 왕비는 비명과 함께 강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미처 밖을 내다보지는 못했다. 그리고는 다시 살그머니 황제의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왕비는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었다.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왕자가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라스의 대리석 계단으로 내려가던 도중 그녀는 젖어있는 털을 햇볕에 말리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왕비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였다. 왕비는 애써 놀라움을 감추었다. 지난밤 왕자와 약혼한 사이였던 젊은 공주는 그녀의 시종들과 함께 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불쌍한 고양이 한 마리가 강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들은 둥글게 원을 만들어 고양이가 강에 첨벙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찰나에 팔로 낚아챘다. 고양이는 물속에 처박혔지만 아무것도 다친 데는 없었다. 그리고 해가 뜨자 그들은 고양이를 테라스에 놓아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왕비는 더 이상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왕비는 그 검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있는 대로 다 표출했다. 그래서 황제는 왕비가 자신이 아끼는 고양이를 해치기라도 할까봐 항상 주의 깊게 돌봐야만 했다. 왕비는 심지어
황제의 눈앞에서조차 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초승달이 뜨는 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왕비와 그의 아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고양이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워봤지만 그때마다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고양이가 너무나도 영악해서 항상 적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으며 황제와 젊은 공주에게 붙어서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 문제에 초승달이 뜨는 밤이 돌아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달이 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왕비는 기회를 얻었다. 황제는 수상과 나란 일에 관하여 밀담을 나누고 있었고 고양이는 성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젊은 공주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공주는 산책을 즐기려고 밖에 나가 있었다. 왕비는 강으로 가서 아름다운 새끼 송어를 잡았다. 그리고는 그 송어를 실에 묶어둔 채 테라스의 기둥 뒤에 숨어서 고양이가 오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고양이가 나타났다. 고양이는 어디선가 갓 잡은 신선한 송어에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확인해 보려고 테라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대리석 계단 위에는 정말로 은빛이 감도는 신선한 생선이 놓여 있었다. 고양이는 생선을 눈앞에 두고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생선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고양이는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갔다. 물고기는 또다시 뒤로 움직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 생선은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이대로 저 수상해 보이는 기둥 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도 될까? 고양이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단번에 송어 쪽으로 번쩍 뛰어올랐다. 고양이는 순식간에 잡히고 말았다. 천이 얼굴을 덮고 무거운 돌이 목에 메어졌다. 그리고 고양이는 강가로 끌려갔다. 발버둥 치고 긁고 아무리 물어봐도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러다 그는 왕비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서둘러! 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서둘러. 달이 뜨기 전에 해치워야 한다. 벌써 동력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천이 머리에서 벗겨지자 왕비가 사악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왕비는 그를 강에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쌍한 고양이는 너무나 작았고 무방비 상태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헛수고였다. 이제 끝났다고 체험한 바로 그 순간 동력의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 초승달에 가느다랗고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왕비는 두려움에 달아났다. 황제는 왕비와 의붓아들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듣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만약 다시 돌아올 때는 사형에 처하겠노라고 했다. 그 사악한 늙은 마법사는 다음 날 아침 감옥에 집어넣었다. 마음씨 좋은 늙은 황제는 사라졌던 아들을 되찾자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그래서 지난 모든 고통을 이제 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젊은 한 쌍을 위한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 거위치는 처녀. 옛날에 한 늙은 여왕이 살았는데 오래전에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자라서 먼 곳에 사는 왕자와 약혼을 했다. 결혼하러 그녀가 외국 왕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나이든 어머니는 매우 귀중한 짐꾸러미들과 금과 은으로 된 많은 장신구 그리고 왕실의 혼숙감을 모두 주었다. 그만큼 어머니는 딸을 아주 끔찍이 사랑했다.
그녀는 또한 함께 여행을 하고 신랑에게 딸을 인도해 줄 시녀 한 명을 보냈고 그들 각자에게 여행에 필요한 말을 제공했다. 그런데 팔라다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의 말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늙은 어머니는 딸의 침실에 가서 작은 칼로 피가 흘러나올 만큼 손가락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손가락 밑에 하얀 천 조각을 대자 세 방울의 피가 천 조각에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천을 딸에게 주면서 말했다. 얘야, 이 천을 조심스럽게 보관해라. 너의 여행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공주는 어머니에게 받은 천 조각을 옷 앞에 붙이고 말에 올라타서 남편의 왕국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 약 1시간 정도 여행을 계속했을 때 공주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시녀에게 말했다. 말에서 내려서 저기 개울물을 황금컵에 떠다 줘. 물을 마시고 싶어. 그러자 시녀가 대답했다. 목이 마르면 직접 말에서 내려서 물가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몸쪽 노릇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목이 마른 공주는 직접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개울가에 가서 몸을 숙이고 물을 마셨다. 황금잔으로 마시는 것조차 시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주는 물을 마시고 중얼거렸다. 세상에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자 세 방울의 피가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녀 가슴은 분명히 찢어질 듯 아플 거야. 하지만 온순한 성격의 공주는 시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조용히 말 등에 올라탔다. 그들은 수마일 동안 계속 여행을 했고 날은 몹시 더웠다. 햇볕이 그들에게 강하게 내리쬐었다. 그래서 공주는 잠시 후 다시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시냇가를 지나가게 됐을 때 공주는 다시 한번 시녀에게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내려서 황금컵에 물 한 잔만 떠다 줘. 이미 오래전에 공주는 시녀의 무례한 행동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녀는 전보다 훨씬 거만한 태도로 대답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에서 내려서 물을 가져다 마셔요. 나는 당신의 몸쪽 노릇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매우 목이 마른 공주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와서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숙였다. 그리고 소리치며 말했다. 세상에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자 세 방울의 피가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녀 가슴은 분명히 찢어질 듯 아플 거야. 그녀가 물을 마시려고 물 위에 몸을 구부렸을 때 세 방울의 피가 묻어있던 천조각이 그녀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와 시내 아래쪽으로 떠내려가 버렸다. 하지만 수심에 가득 찬 공주는 그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하지만 시녀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핏방울을 잃어버린 공주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져 자신이 공주를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공주가 그녀의 말인 팔라다에 다시 올라타려 했을 때 시녀가 소리쳤다. 내가 팔라다에 올라탈 테니 너는 내 말에 올라타. 공주는 그 명령에도 따라야만 했다. 게다가 시녀는 공주에게 공주 옷을 벗고 자신의 평범한 옷을 입으라고 가혹하게 명령했고 또한 그들이 궁궐에 도착하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게 했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다면 시녀는 그 자리에서 공주를 해쳤을 것이다. 하지만 팔라다는 그 모든 일을 살펴보면서 가슴속 깊이 새겼다. 시녀는 이제 팔라다의 등에 올라탔고 진짜 신부인 공주는 시녀가 타던 말에 올라탔다.
그렇게 그들은 여행을 계속해서 마침내 궁전 뜰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커다란 환성이 터져나왔고 왕자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직접 달려나왔다. 시녀를 자기의 신부로 여긴 왕자는 그녀를 안아서 말에서 내린 후 왕실이 있는 위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동안 진짜 공주는 뜰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늙은 왕이 그러한 공주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즉시 왕실로 가서 신부에게 지금 뜰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신부가 대답했다. 아, 그 여자는 제가 여행길에 말동무하려고 데려왔어요.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그 여자에게 하세요.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늙은 왕은 그녀에게 시킬 일이 없었고 다른 마땅한 일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말했다. 거위들을 돌보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를 도와주면 되겠군. 그 젊은이의 이름은 쿠켄이었고 진짜 신부는 그가 거위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짜 신부가 왕자에게 말했다. 여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도축업자를 시켜서 제가 타고 온 말에 목을 베게 해주세요. 그 말은 여행 내내 몹시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공주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말이 말해버리지나 않을까 몹시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고 충직한 팔라다는 죽을 운명에 처했다. 그 소식이 진짜 공주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도축업자에게 가서 그가 그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준다면 황금 한 조각을 주겠다고 비밀스럽게 거래했다. 마을에는 시꺼먼 커다란 문이 있었는데 그녀는 밤낮으로 거위떼들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도축업자가 과연 팔라다의 목을 친절하게 거기에 매달아서 공주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도축업자는 그녀가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말의 목을 베고 난 후 그 목을 문 위에다 단단히 매달아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짜 공주와 쿠켄이 거위떼를 몰고 문을 통과하려 할 때 그녀가 문 아래를 지나가면서 말했다. 팔라다. 여기 매달려 있구나. 그러자 말의 목이 대답했다. 이곳을 지나가는 이는 아름다운 공주님, 당신이시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녀 가슴은 분명히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곧 그녀는 그 문을 떠나서 들판으로 거위를 몰고 갔다. 그리고 거위들이 풀을 뜯어먹는 목초지에 도달하자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풀어헤쳤다. 그 머리는 숭금 빛깔이었다. 쿠켄은 그녀의 머리가 햇빛을 받고 빛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머리카락을 뽑고 싶어 했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바람아, 바람아, 조용히 불어서 쿠켄의 모자를 멀리 날려보내라. 어지럽게 내려온 내 황금빛 머리타래가 곱게 비껴지고 따아질 때까지 그가 저 들판과 평야 너머로 모자를 찾아 돌아다니게 말이야. 그러자 돌풍이 불어와서 쿠켄의 모자를 멀리 날려보냈고 그는 그것을 쫓아서 언덕과 골짜기 사이를 헤매다녀야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는 머리를 다 빗어서 곱게 말아올려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전혀 얻을 수 없었다. 매우 화가 난 쿠켄은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그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거위들을 돌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문 아래를 지나가려 할 때 처녀가 말했다. 팔라다, 여기 매달려 있구나. 그러자 말의 목이 대답했다.
이 아래를 지나가는 이는 아름다운 공주님, 당신이시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가슴은 분명히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곧 그녀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고 목초지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러자 쿠켄이 그녀에게 달려와서 머리카락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급히 소리쳤다. 바람아, 바람아! 조용히 불어서 쿠켄의 모자를 멀리 날려보내라. 어지럽게 내려온 내 황금빛 머리타래가 곱게 빗겨지고 따질 때까지 그가 저 들판과 평야 너머로 모자를 찾아 돌아다니게 말이야. 그러자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쿠켄의 모자를 멀리 날려보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쫓아 뛰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는 황금빛 머리털의 손질을 끝마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한 올의 머리카락도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거위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쿠켄은 늙은 왕에게 가서 말했다. 더는 그 처녀와 거위를 돌보기 싫습니다. 왜 그러느냐? 왕이 물었다. 그 처녀는 온종일 제 속만 태웁니다. 쿠켄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녀가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침마다 거위떼를 이끌고 시꺼먼 문을 지나갈 때면 그녀는 그 문에 매달려 있는 말의 목에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팔라다, 여기 매달려 있구나. 그러면 말의 목이 대답합니다. 이 아래를 지나가는 이는 아름다운 공주님, 당신이시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가슴은 분명히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그리고 쿠켄은 계속해서 거위들이 먹이를 먹는 목초지에서 벌어진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항상 모자를 쫓아다녀야 했는지 말했다. 늙은 왕은 그에게 돌아가서 평소처럼 다음 날에도 거위 무리를 돌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아침이 오자 왕은 직접 시꺼먼 문 아래에 자리를 잡고서 거위를 돌보는 처녀가 어떻게 팔라다에게 인사하는지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들판으로 그녀를 쫓아가서 목초지의 숲을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곧 자신의 눈으로 직접 거위를 돌보는 처녀가 어떻게 거위들을 돌보는지 보았으며 잠시 후에 그 처녀가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풀자 그 머리가 황금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처녀가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람아, 바람아, 조용히 불어서 쿠켄의 모자를 멀리 날려보내라. 어지럽게 내려온 내 황금빛 머리타래가 곱게 빗겨지고 따질 때까지 그가 저 들판과 평야 너머로 모자를 찾아 돌아다니게 말이야. 그러자 돌풍이 불어서 쿠켄의 모자를 날려보냈고 그는 모자를 쫓아서 언덕과 골짜기를 향해서 급히 달려가야 했다. 그동안 처녀는 조용히 빗은 머리를 따았다. 이 모든 일을 관찰하고 나서 왕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왕궁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어 거위를 돌보는 처녀가 돌아오자 그는 그녀에게 주의를 주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었다. 저는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제 슬픔을 감히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일을 털어놓지 않겠다고 하늘에다 맹세했어요. 맹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늙은 왕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왕이 말했다. 좋다. 네가 말하지 않겠다면 너의 괴로움을 저기 있는 난로에다 털어놓거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가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난로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고 불쌍한 가슴속에 맺혀있는 것들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왕의 딸인 내가 모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곳에 앉아 있구나. 충직하지 못한 시녀가 내 옷을 강제로 벗기고 내 자리를 차지해버렸어. 그리고 나는 거위 돌보는 미천한 일을 해야만 해. 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가슴은 분명히 찢어질 듯 아플 거야. 하지만 왕은 날로 굴뚝 밖에 서서 그녀가 하는 말들을 모두 들었다. 그는 곧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처녀에게 왕실의 옷을 입어보라고 명령했다. 그 옷을 입은 처녀의 모습은 놀랍도록 사랑스러웠다. 왕은 곧 아들을 불러서 그가 시녀에 불과한 거짓 신부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진짜 신부는 거위 돌보는 처녀의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젊은 왕은 그녀의 미모와 마음씨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곧 성대한 연회가 준비되었고 모든 이들이 초대받았다. 신랑은 식탁의 주인 자리에 앉았고 공주와 시녀는 각각 신랑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았다. 하지만 시녀는 온갖 반짝이는 장신구들로 치장한 공주의 모습에 눈이 부셔서 그녀가 누구인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늙은 왕은 시녀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다. 모든 이들을 속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왕은 이야기의 앞뒤를 말하고서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겠느냐? 그러자 가짜 신부가 대답했다. 그 여자를 날카로운 못이 박힌 통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2마리의 하얀 말이 그 통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자신에게 판결을 내렸으니 정확히 그대로 너에게 할 것이다. 판결이 집행되자 젊은 왕은 자신의 진짜 신부와 결혼을 했고 2사람은 평화롭고도 행복하게 왕국을 다스렸다. 농부의 세 아들. 어느 마을에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해에는 가뭄이 들어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 아내는 먹을 게 부족하자 남편에게 집 옆에 있는 작은 도랑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했다. 남편은 물이 거의 말라버린 그 도랑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어망을 들고 도랑으로 나갔다. 어망을 던지자 놀랍게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다. 그 물고기는 자기가 물고기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놓아주면 매일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물고기의 말대로 남편은 그 물고기를 놓아주었다. 정말로 그 후부터는 남편이 어망을 던질 때마다 어망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 저장소에 가득 채워놓고 저녁거리로 조금씩 집으로 가져갔다.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그 물고기를 놓아준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다음에는 그 물고기를 꼭 잡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물고기 왕을 잡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 물고기 왕 덕분에 저장소에 넣어두었던 고기를 팔아 많은 돈을 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도랑에 가서 어망을 던지자 물고기 왕이 다시 잡혔다. 그러자 남편은 물고기 왕을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전하고는 다시는 도랑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물고기 왕은 고맙다며 그 보답으로 물속에 있는 신기한 약초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약초를 9뿌리 가져가시오. 이 약초 3뿌리를 당신 아내에게 먹이면 태양이 그려진 똑같이 생긴 아들 셋을 얻을 것이오. 이 파리를 암말과 암캐에게 먹이면 달이 그려진 망아지 3마리와 별이 그려진 강아지 3마리를 얻을 것이오. 그리고 약초 3뿌리는 상자 속에 넣어두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자랄 수 있는 장검 3개를 얻게 될 것이오.
그리고 나머지 약초 세 뿌리는 정원에 묻으시오. 그러면 거기서 세 송이의 꽃이 달린 장미나무가 자랄 것이요. 만약 아들 하나가 아프게 되면 장미 한 송이가 시들 것이고 그가 죽게 되면 그 장미꽃이 지게 될 것이요. 남편은 물고기 왕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다. 얼마 후 아내는 아들 셋을 낳았다.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16살이 되자 큰아들은 말과 개, 검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온통 슬픔에 젖어 있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해마다 처녀를 머리가 7 달린 동굴에 사는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왔는데 그날은 그 나라 왕의 딸을 바칠 차례라고 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동굴로 갔다. 동굴 앞에는 공주가 울면서 앉아 있었다. 큰아들은 숨어서 괴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괴물이 나오자 장검으로 그 괴물을 단숨에 무찔러버리고 공주를 구해냈다. 공주는 자기를 살려준 아들에게 한눈에 반했다. 그들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아들은 길을 떠났다. 아들은 1년 하고 하루가 되는 날 다시 와서 결혼하겠노라고 했다. 공주는 그 증표로 반지 하나와 목도리를 그에게 주었다. 구원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던 공주는 3명의 숫장수를 만났다. 공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숫장수들은 공주를 협박했다. 자기들이 그녀를 구해줬다고 왕에게 말하지 않으면 공주를 해치겠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공주는 그 숫장수들이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라고 왕에게 거짓을 오고했다. 왕은 그들 중 한 명을 골라 공주와 결혼하게 했다. 그러나 공주는 1년 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공주의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여행을 마치고 공주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이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는 것을 보고 큰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가짜 구원자가 나타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개를 왕궁으로 보내어 가장 아름다운 결혼 선물 3가지를 물어오게 했다. 왕궁에서는 난데없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선물을 물고 도망치자 이에 놀라 병사들이 뒤를 쫓았다. 큰아들은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까지 따라온 병사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한 사람만 남겨두었다. 도망친 병사가 왕궁으로 돌아가 사실을 보고하자 왕궁에서는 다시 기마병과 포병을 보내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똑같은 운명을 겪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공주를 데리고 여관으로 찾아왔다. 공주는 큰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이 그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숫장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나씩 하기로 했다. 큰아들은 자기 차례가 되자 그 숫장수들이 가짜임을 밝혔다. 숫장수들은 자기들이 진짜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가짜 구원자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쫓겨나 버렸다. 공주와 결혼한 큰아들은 숲속에 있는 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밤마다 이상하게 빛이 나는 또 다른 성이 숲속 깊은 곳에 보이는 것이었다. 남편이 묻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성은 나쁜 요정들이 사는 성이에요. 그곳에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성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밤중에 일어나 검을 들고 말을 타고 개와 함께 그 성으로 찾아갔다. 성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노파를 만났다. 그 노파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주면서 개를 묶어두라고 했다. 그런데 개를 묶자마자 그 머리카락은 곧 쇠사슬로 변했다. 노파는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남편에게 마법을 걸어
숨을 못 쉬게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쓰러져 있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아버지는 정원의 장미꽃 한 송이가 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첫째 아들에게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아채고 둘째 아들을 보냈다. 둘째 아들은 신비의 검을 가지고 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났다. 둘째는 자기 형이 갔던 그 마을에 도착했다. 형과 생김새가 똑같은 둘째는 형으로 오해받아 형수에게 안내되었다. 그날 밤 둘째도 빛나는 성을 보고 형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모험을 하게 되었다. 고향에서는 다시 두 번째 장미가 지고 셋째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성문 앞에 이르기까지 둘째 형과 똑같은 모험을 한 셋째는 그 성의 나쁜 요정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착한 늙은 요정을 만났다. 그 늙은 요정은 그의 형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셋째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단단히 일렀다. 성문 앞에서 노파를 만나게 될 텐데 그가 주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절대로 개를 묶지 말고 그 노파를 앞장세워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라고 해라. 늙은 요정은 약병 한 개와 깃털 하나를 주면서 형들을 만나면 그것으로 소생시키라고 말했다. 셋째 아들은 늙은 요정이 시키는 대로 해서 형들을 무사히 구해내고 생명도 되찾아 주었다. 셋째는 나쁜 요정들로부터 그 성을 떠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공주에게 돌아왔다. 맨 먼저 셋째가 자기 짐승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의 머리와 짐승들의 머리에 붙은 표를 보고 공주는 그가 자기 남편인 줄로 알았다. 아니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오. 이번에는 둘째가 나타났다. 내 남편인가요? 아니요, 아직 아니요. 드디어 남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틀림없는 내 남편이겠죠? 그렇소. 내가 당신 남편이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한편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정원의 장미나무에 장미꽃 세 송이가 다시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